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40-12-3-1 균등침해 해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보시면 직접침해가 있고 간접침해가 있잖아요. 직접침해 안에 문헌침해가 있고 그 다음 균등침해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문헌침해는 우리가 97조에 의해서 법조문에 의해서 인정을 해요. 근데 균등침해는 일단은 이제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리거든요. 이게 일단 포인트고, 여러분들이 답안지 쓰실 때 의 취지 쓰시잖아요. 그죠? 의 취지 쓰시는데 취지가 지금 판례로 나온 취지가 있거든요. 웬만하면 요 판례로 나온 취지 답안지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의 취지 쓰는 거 판례로 쓰세요. 이 취지가 뭐예요? 일단은 그 균등범위라는 거가 인정해주는 취지가 뭐냐면, 일단은 청구 범위에 의한다는 게 이제 원칙이잖아요. 보호범위 청구 범위에 의한다는 게 97조에서 원칙인데, 문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용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백과사전에 의하면 이렇게 해석되지만 뭐 캠브리지 사전에 의하면 이렇게 해석되고, 그렇게 해석이 같은 용어여도 다르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약간 이 문헌의 범위보다 약간 넓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발명자 및 그 특허권자 보호에 더 타당하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특허법 목적에 맞다라는 게 이제 취지예요. 요건이 뭐냐면 세 가지 적극적 요건이 있고 두 가지 이제 소극적 요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답안지 쓰실 때 요 요건이랑 입증 책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 그다음 두 번째 적극적 요건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 세 번째 적극적 요건이 뭐냐면 변경 용이성이거든요. 요거는 특허권자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두 가지 이 소극적 요건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침해자가 입증을 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 답안지 쓰실 때 편해요. 요거 세 가지 요건, 두 가지 요건 각각 목차로 잡아가지고 뭐 과제이격 원리 정성은 인정된다, 뭐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는 인정된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균등 침해이다, 균등 침해가 아니다, 그렇게 답안지 내리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요건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각 요건마다 그 목차를 잡아가지고 분석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간단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요건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서론으로 일단 판단해 볼 게 뭐냐면, 균등론 판단 대비 대상이 이제 학설 대비 있었거든요. 구성 요소 대비설이랑 발명 전체 대비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이루어진 발명 X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프라임이라고 이루어진 X 프라임이라는 발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 발명을 구성 요소별로 A, B, C, C 프라임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면 발명 전체로 X나 X 프라임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균등론 판단할 때. 여러분들 구성 요소별로 비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A랑 B는 지금 문헌범위잖아요. 근데 C는 지금 C랑 C 프라임이니까 문헌범위는 아니고 균등범위인지를 따져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균등침해 판단하는 거예요. 됐죠? X랑 X 프라임 이렇게 비교하면 여러분들 요거는 너무 그 판사들 및 심판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발명 전체로 봤을 때 균등범위가 맞아. 발명 전체로 봤을 때 균등범위가 아니야. 아니 그거는 판단의 근거가 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판단의 근거가 빈약해요.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으니까 구성 요소 별로 요 구성은 똑같아, 요 구성은 똑같아, 요 구성은 다르지만 균등범위야, 이렇게 해야 이 판단이 정확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구성 요소 대비설이 맞아요. 지금 발명 전체 대비설이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없어졌어요. 이거 진작이 없어졌어요. 요거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어, 그 균등 범위라는 것 자체가 문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수치 범위가 예를 들어서 1에서 3 범위예요. 요거는 문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없어요. 1에서 3 범위면 만약에 이제 확인 대상 발명이 3.5예요. 아니 그러면 당연히 문헌 범위 아닌 거죠. 요거는 문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없어요. 문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균등론을 적용할 수 있냐, 수치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수치 한정 발명에서 요게 논점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요, 수치 한정 발명이어도 균등론이 적용될 수 있다가 답이에요. 있다. 보시면 여기 특허 발명의 청구 범위 일정 범위 수치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균등 범위도 우리가 이제 균등 범위까지 보호 범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래 알았어, 그럼 1에서 3까지는 문헌 범위고 3.5는 균등 범위인지 아닌지잖아요. 균등 범위가 맞으면 그 보호 범위에 속하는 거고, 균등 범위가 아니면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균등 침해가 맞거나 균등 침해가 아니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답안지로 쭉 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답안지에다가 여러분 3.5를 실시하고 있는 확인해당 발명에 대해서 균등범위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쓰면 아니 그런 답안지가 어디 있어요. 답을 내려줘야죠. 아시겠죠? 균등 범위가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균등 범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답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답 어떻게 내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판결 예가 많이 누적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수치 한정이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면 과제이기의 원리 동일성을 부정하고요. 수치 한정이 보충적인 부분에 해당하면 과제이기의 원리 동일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 한정 있잖아요. 이 수치 한정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해요. 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면 중요한 부분에 범위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균등범위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수치 한정이 보충적인 부분에 불과해요. 보충적인 부분에 불과하면 범위를 벗어나도 균등 범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보충적인 부분에 불과한 거니까. 아시겠죠? 요게 지금 논문 표현이니까 요거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학 용도 발명에서 균등로 여기 쟁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의학 용도 발명에 그 뭐냐 그 발명의 구성원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질 그 용도 플러스 투여 용법 용량이 있잖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질은 동일 내지 균등 포함되고요. 용도는 동일만 포함된다고 제가 볼 거고요. 투여 용법 용량은 동일 범위만 보호 범위 이제 포함된다고 제가 그렇게 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도랑 투여 용법 용량 있잖아요. 요거는 균등 범위가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걸로 제가 그렇게 볼 거거든요. 됐죠? 여기 보시면 요 판례랑 요 판례가 있어요. 요 그 용도가 그 균등 범위까지 보호 범위가 인정되냐, 보호 범위가 인정되지 않냐에 대해서 첫 번째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물 측면과 용도 측면 각각 동일 내지 균등 범위까지 미친다. 그러니까 용도도 균등 범위까지 보호 범위가 미친다라는 첫 번째 판례. 두 번째 판례는 용도는 동일 범위까지 인정된다는 두 번째 판례. 이 두 개의 판례가 상충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두 개의 판례가 다 방론으로 판시한 거거든요. 이거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나온 판례예요. 그러니까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지금 요 가처분이고요. 요게 지금 권리범위학의 심판이에요.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가처분 걸고 을이 갑한테 지금 권리범위학의 심판 청구한 건데 각각 하나의 사건에서 판례 두 가지가 나온 거거든요. 둘 다 방론으로 판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포섭 안 했어요. 둘 다 이 판례에서. 그러니까 이 판례를 보고 방론으로 판시한 거니까 용도가 균등범위다 동일범위다 이렇게 말하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냥 언급만 한 정도예요. 이 판례에서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 여기 교수님이 논문이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 김석준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용도는 동일 범위까지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해요. 보시면 의학 용도 발명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보호 범위를 다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바 보시면 용도는 동일 범위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아무튼 교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죠? 논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균등 범위까지 용도를 보잖아요. 균등 범위까지 용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안 포섭을 용도의 균등 범위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사안 포섭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거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지금 판례가 그렇게 판시한 게 없는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모로 용도는 동일 범위까지로 보는 게 답안지가 깔끔해요. 아시겠죠? 답안지도 깔끔하고 논문도 있고 그리고 판례도 두 가지 상충되는 판례가 있는데 다 방론으로 판시해가지고 별 의미도 없는 거고 아시겠죠? 투여 용법 용량은 요거 판례 없거든요. 판례 없는데 교수님 논문만 있어요. 교수님 논문이 요거 동일로 보자라고 하는 논문이 있으니까 요 교수님이에요. 김덕준 교수님이라고 이분 변리사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한 논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하자면 물질은 의학 용도 발명은 물질, 용도, 투여 용법 용량 이 세 가지를 구성 요소로 하잖아요. 그죠? 물질은 동일 내지 균등, 용도는 동일, 투여 용법 용량은 동일 이렇게만 보호 범위로 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답안지 쓰세요 그냥. 됐고 일단은 서울은 다 끝났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 과제이기의 원리 동일성,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 그다음 변경 용이성 오늘 이거 세 개 할 거예요. 과제이기의 원리 동일성 보자면 아니 과제이기의 원리 동일성은 지금 여러분들이 동차도 몰라, 기득도 몰라, 삼시도 몰라, 사시도 몰라, 오시도 몰라 아니 아무도 몰라 이거.
아시겠죠? 맨날 말해도 맨날 몰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요. 요거 과제의 원리 동일성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판단한 요거 그대로 여러분들 답안지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복분 이 그 뭐냐 균등론 나오는 문제는 여기 사항포섭 쭉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론 쭉 쓰고 사항포섭 쭉 하면 되는 거예요. 단문 문제로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그냥 복분해서 쓰고 사항포섭 이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균등론 문제는 그게 간단해요. 균등론 문제는 됐죠? 보시면 판단 취지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발명의 실질적 가치가 뭐예요? 해결하지 못한 거 해결한 거. 그게 발명의 실질적 가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래 해결 못했어요. 종래 해결 못했다. 그랬다가 이 발명을 통해 가지고 해결됐다. 그게 이게 발명의 이제 실질적인 이제 가치예요. 아시겠죠? 실질적인 가치는 해결하지 못했다가 해결했다. 아시겠죠? 요게 실질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해결 원리를 우리가 균등론 판단할 때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발명의 실질적 가치가 해결하지 못했다가 해결하는 게 이제 발명의 실질적 가치니까. 아시겠죠? 그게 판단 취지인 거고, 이 판단 방법이 보시면 이 종래 판례가 이게 헷갈리게 써 있긴 하거든요. 보시면 양 발명에서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 대상 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 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 대상 발명이 특허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거 의미 있잖아요.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치환된 구성이 특허 발명의 비본질적 부분이어서 확인 대상 발명이 특허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을 가질 것을 의미한다. 요 문구 있잖아요. 종래 판례 그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의 판단 방법에 대한 문구 요거가 원래는 무슨 의미냐면 비본질적인 부분의 교체 있잖아요. 비본질적인 부분의 변경 요거이면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이 인정된다. 그죠? 근데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비본질적인 부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래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 문구가 요 종래 판례의 문구가 일본 판례에서 수입해 온 거거든요. 일본 판례에서 판사가 이 판결문 쓸 때도 그냥 별 의미 없이 쓴 문구인데 우리나라 판사가 그걸 수입해 오면서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아시겠죠? 원래 의미는 비본질적인 구성의 변경이면 과제의 원리 동일성이 인정이 되지만 과제의 원리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비본질적인 구성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구성의 변경뿐만 아니고 본질적인 구성의 변경도 과제의 원리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게 원래 요 판례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요 판례의 의미예요. 그죠? 이욕은 아닌 거예요. 비본질적인 부분이 변경인 거, 비본질적인 부분의 변경이랑 요거 의미인데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학설상에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비본질적인 부분의 변경이잖아요. 그러면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이 인정돼요. 그리고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부분의 변경이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거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종래 학설상에 잘못 이해를 했어요.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비판을 했어요. 종래 판례에 대해서. 아시겠죠? 종래 판례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했냐면 아니 여기가 지금 동글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고 해서 비본질적인 부분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가 X다라고 비판을 그렇게 했거든요. 아니 근데 원래 판례가 그렇게 판시를 했어요. 판례가 판시한 의도가 그거였어요. 비본질적인 구성의 변경이면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이 인정이 되지만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비본질적인 구성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원래 판례가 이렇게 의미를 해서 이렇게 의미로 판시를 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일본 판례에서 수입해올 때 일본 판례 판사가 그렇게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거를 수입할 때 이 문구를 기재를 하면서 요 문구를 기재했잖아요. 비본질적인 부분 이어서 치환된 구성이 비본질적인 부분 이어서 요 문구를 우리나라 학자들이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보시면 비본질적인 부분의 변경이면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 여기는 이제 논란이 없죠. 여기 부분은 논란이 없죠.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야 한다. 요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아니 요거가 아니고 요거여야 한다고 비판을 한 거예요. 아시죠? 요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애초에 요거였어요. 애초에 요거 X였는데
학자들이 동그라미라고 이해를 하고 x여야 된다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종래 판례에 대한 해석, 종래 판례에 대한 비판, 또 비판에 대한 비판. 이게 지금 난장판이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판례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다시 판시를 해주자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요 문구예요. 아시겠죠? 요 문구가 원래 종래 판례의 본래 의미랑 똑같아요. 요 본래 의미랑 똑같은데 학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비판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다시 판시를 해준 거예요. 깔끔하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은 1905년에 기재된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게 아니라 발명의 설명과 출원 당시 공지 기술 등을 참작해서 특유한 해결 수단에 기초한 기술사상 핵심 있잖아요. 그걸로 판단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탐구 판단해야 된다. 여기 있잖아요. 특유한 해결 수단에 기초한 기술사상 핵심으로 판단해야 된다. 제가 요거 여러분들이 아니 그 뭐 여기 뭔 말이냐 이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뭔 말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 어 요 의미예요. 그 뭐냐 비본질적인 구성의 변경이면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이 인정되고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구성의 변경은 아니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출원 당시 공지 기술도 참작을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이렇게 지금 이게 메이저 구성이 여러분들 본질적인 구성이고요. 마이너 구성이 비본질적인 구성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논문에서 메이저 구성, 마이너 구성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보시면 변경된 부분이 비본질적인 구성이잖아요. 그러면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이 무조건 인정됩니다. 보시면 변경된 부분이 비본질적인 구성이잖아요. 그러면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이 무조건 인정이 돼요. 근데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이 본질적인 부분의 변경이어도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비본질적이어야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 본질적 구성의 변경이어도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다 까먹고 이렇게 본질적 구성의 변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출원 당시 공지 기술을 참작하잖아요. 출원 당시 공지 기술 참작해서 이제 특이한 해결 수단의 기초인 기술상의 핵심을 실질적으로 탐구하잖아요. 그죠? 보시면 본질적인 구성의 변경인데 변경된 구성이 공지됐잖아요. 그럼 과제에게 원래 동일성이 인정이 안 돼요. 그죠? 그 변경된 구성이 본질적 구성인데, 그죠? 근데 변경된 구성이 공지가 안 됐어요. 그럼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또 심통난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제가 답안지에다가 된다고 해야 돼요? 안 된다고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라고 쓰면 되냐면 발명의 실질적 가치에 따라 정해지는 거거든요. 이 발명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느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동그라미로 가는 거고, 과제에게 원통성 인정되고 보호 범위 넓게 가는 거고,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으면 X로 가는 거고, 그 보호 범위를 좀 좁게 인정하는 거고. 됐죠? 실질적 가치가 높은 개척 발명의 경우에는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이 인정되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실질적 가치가 낮은 개량 발명의 경우에는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이 인정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과제에게 특유한 해결 수단에 기초한 기술상 핵심을 판단할 때 출원 당시 공지 기술을 참작하잖아요. 그죠? 판단 기준이 보시면 어, 특허 발명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거거든요. 요게 이게 공직기술 참작하는 취지가 뭐냐면 요거 키워드가 요거예요.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표에 의하면 변경된 구성이 공지되었는지 공지가 안 되었는지를 따라서 과제의 원리 동일성이 인정 안 되기도 하고 인정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인정될 수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에 따라서 과제의 원리 동일성이 인정한다는 말은 뭐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판사님도 그렇고 다 객관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변경된 구성이 공지되었는지에 따라서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원 당시 공지기술을 참작해서 특이한 해결 수단의 기존 기술상의 핵심을 판단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 판단 방법에 보시면 과제의 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지 선행 기술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요거 문구가 있거든요. 요 문구가 뭔 말이냐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발명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상 핵심을 제외한 다른 기술상 핵심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제3자 보호를 위한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가 있어요. 특허받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명세서에서는 A가 메이저입니다. 요거 메이저인데 B가 마이너입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A는 A 관련된 기술은 공지된 게 없고요. 명세서에 B 관련된 거 B 뭐 1, B2, B3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A가 메이저예요라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이 명세서를 보고 아니 왜 A가 메이저구나. 그러면 A를 약간 변경하면 A가 공지되었으면 지금 A라는 구성이 지금 공지되었단 말이에요. A라는 구성이 공지되었잖아요. A라는 구성이 공지되었고 그러면 이걸 A라는 구성을 변경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메이저 구성을 변경했는데 변경된 구성이 공지되었단 말이에요. 봐봐요. 메이저 구성을 변경했는데 변경된 구성이 공지되었어요. 과제의 경우 원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3자는 이 명세서를 보고 A 프라임 B를 실시하면 나는 침해가 아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세서를 신뢰하고. 그죠? 그랬더니 이 특허권자가 뭐라고 하냐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른 기술 있잖아요.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기술 A1, A2, A3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끄집어 와가지고 사실은 A는 종래 기술에 불과하고 B가 지금 메이저 구성이야, B가 메이저 구성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B가 메이저 구성이니까 마이너 구성을 변경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른 기술사상의 핵심을 대체해가지고 그죠? 명세서에서는 A가 기술상의 핵심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명세서에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른 걸 끄집어 가지고 B를 기술상의 핵심으로 판단하게 되면 지금 이 사람은 마이너 구성을 변경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마이너 구성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지 여부와 무관하게 과제이익의 원리 동일성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과제이익의 원리 동일성이 인정이 안 돼가지고 침해가 아니었잖아요. 이 제3자는 명세서를 신뢰하고 그죠? 근데 이, 이 다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른 거를 끄집어 가지고 기술사상의 핵심을 바꾸니까 이 사람은 침해가 맞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아니 명세서를 신뢰한 제3자는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서 잠도 못 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요거 판단 방법을 이렇게 판시를 한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출원 당시에 공직기술 참작해서 기술사의 핵심을 판단하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봐가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공지기술 요거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공지기술 근거로 명세서에서 기재된 기술사상 핵심인 A를 B로 대체해서 판단하면 이 제3자한테 너무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신뢰한 제3자한테 억울하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과제이익의 원리 동일성이 복수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복수계의 과제이익의 원리가 있을 때 하나 과제이익의 원리 동일성은 하나만 인정되면 과제이익의 원리 동일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복수계 다 과제이익의 원리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게 특허보험 판시가 나왔어요. 복수계 있을 때 하나만 과제이익의 원리 동일성이 인정되어도 우리가 과제이익의 원리 동일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판시가 그거 한 거예요. 복수계 과제이익의 원리를 가지고 있고 지금 보시면 어떤 하나의 과제이익의 원리가 공지되었으면 여기 공지되었잖아요. 공지되었으면 과제이익의 원리가 좁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보시면 나머지 과제이익의 원리가 이 하나 과제이익의 원리 말고 다른 과제이익의 원리 있잖아요. 그게 공지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공지된 자매장관은 모두 공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의 여기 첫 번째랑 두 번째 과제이익의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과제이익의 원리는 변경된 구성이 공지되어 가지고 과제이익의 원리가 좁았어요. 그죠? 두 번째는 공지가 안 되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이 인정되어도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 인정해주겠다는 판례예요. 이게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거 끝났어요. 지금 요거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 끝.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인데 요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선행 기술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여기는 구현. 그러니까 보시면 투기한 해결 수단의 기초한 기술상 핵심이 있잖아요. 그 투기한 해결 수단의 기초한 기술상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이고요. 그 과제 해결 원리가 있잖아요. 투기한 해결 수단의 기초한 기술상 핵심이 침해 제품에 구현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한 해결 수단에 기초한 기술의 핵심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요거 판단하는 거는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 판단하는 거고 요거 구현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거는 요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됐죠? 요거 할 때도 공지기술 참작하거든요. 위와 같이 기술의 핵심이 수련 당시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보시면 구현되어 있는지 가지고 작용 효과의 실질적 동일한지 여부를 따질 수 없고 개별적인 기능과 역할을 비교해서 따져보아야 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종래 기술에 동그라미 지금 연필이 있었어요. 이 원통형 연필이 있어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제 책상에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네모난 연필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 만들어냈어요. 근데 치매 대상 제품이 뭐냐면요. 여기 네모난 게 여기 지금 네모난 거를 지금 육각형으로 각진 거를 연필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종래 기술, 이건 특허 등록받은 거, 이건 치매 대상 제품이라고 해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과제 해결 원리가 뭐예요? 지금 특허 등록받은 거는 사각형이 등록받았지만 과제 해결 원리는 다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각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안 굴러 떨어지게 만든 거 요거의 과제 해결 원리잖아요. 그죠? 이 다각형이 침해 대상 제품에 여러분들 요 육각형은 다각형에 맞잖아요. 구현되어 있나요? 구현? 아니 구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이랑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출원 전에 보시면 어 이게 뭐냐 오각형의 연필이 이미 공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오각형의 연필이 이미 공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 변경된 구성이 지금 특이한 해결 수단의 기술의 핵심이 지금 공지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기술상 핵심이 이미 공지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별적인 기능과 역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침해 대상 제품에는 여기 뒤에 지우개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여기 뭐 길이가 뭐 몇 센치고 뭐 이런 게 달라요. 아시죠? 이 개별적인 기능과 역할 이 뒤에 지우개 달렸는지 뭐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 개별적인 거 따져보아야 된다는 말 자체가 뭔 말이냐면 아니 차이점을 중심으로 보자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 아까 과제의 원리가 복수계인 경우에 하나만 이제 과제의 원리 동일성 인정돼도 된다는 판례잖아요. 이 특허본 판례는 여기는 실질적으로 독일한 작용 효과가 복수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주된 거 보시면 본질적인 작용 효과 면에서 차이가 없다면 보시면 부수적인 차이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작용 효과가 똑같으면 부수적인 차이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인정해주겠다. 그 판례예요. 아시겠죠? 복수계의 작용 효과가 있는 경우랑 복수계의 과제 해결 원리가 있는 경우랑 두 가지 판례 다 이제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끝났어요. 이거 끝났고 그 다음 변경용이성이거든요. 이 변경용이성은 지금 여러분들이 의미가 일단 뭐냐면 요거 문구를 일단 답안지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통상기술자가 변경한 부분이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식될 수 있거나 보시면 별다른 노력 없이 그러한
변경을 채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위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인식 요거 있잖아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보정할 때 보정의 범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그죠? 그거랑 이제 유사한 의미인 거예요. 사실은 보시면 이 여러분들이 그게 이게 시험 문제에 절대 나오진 않는데 궁금한 거 있잖아요. 아니 균등 범위에서 변경 용이성이 어느 정도가 돼야 이제 변경 용이성이 인정되는 거지?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잖아요. 아니 교수님도 그거 궁금해하셔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보정의 신규 사항 추가에 해당하는 여부와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의 중간 정도로 볼 수 있다. 라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시험 문제 절대 나올 리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외우기 편하게 이 보정 범위가 있는 거고 47조 보정 범위가 있는 거고 진보성 범위가 있어요. 여기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중간 정도의 변경이 여기 균등 범위인 거예요. 아시겠죠? 보정은 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이거나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잖아요. 마찬가지 이해. 근데 균등 범위는 마찬가지 인식 이거나 별다른 노력 없이 채택, 별다른 노력 없이 채택 이 범위인 거고 마찬가지로 인식이랑 별다른 노력 없이 구성 변경을 채택 요 범위인 거고 진보성 범위는 쉽게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범위인 거고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이 진보성 영역이랑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요 범위인 거랑 이 사이에 균등 범위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성적으로만 이해하시고 요걸 답안지에 쓰시는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요거 외우기 쉽게 제가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야? 판단 시점이잖아요. 판단 시점이 지금 학설이 두 가지가 대립했었거든요.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냐, 심해시를 기준으로 하냐, 변경 용이성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가 이제 달랐어요. 보시면 판례가 뭐냐면 제조 판매하고 있던 시점, 그러니까 치매시, 치매시, 치매시설이 맞아요. 치매시설이 맞고 또 이제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는 심결시예요. 심결시. 그러니까 치매시고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는 심결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출원이 있고 지금 여기 등록이 됐고 여기 실시하고 있잖아요.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있는 거고 출원 이후에 공지된 발명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그 변경 용이성은 실시할 때를 기준으로 보니까 이 공지 발명 1이랑 공지 발명 2를 모두 고려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실시할 때를 기준으로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 판단할 때는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 판단할 때 출원 당시 공지기수 참작하는 거예요. 출원 당시 공지기수 참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여러분들 구이김 사건에서 요게 핵심이었거든요. 이 공지기수를 참작하는데 그게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가 핵심이었어요. 구이김 사건에서 아시겠죠?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 판단할 때 요 표에 의해서 여러분들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을 출원 당시니까 요거 공지기술 참작하는 건데 요거는 참작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공지기술 2번은 변경 용이성에서만 판단되고 그 과제 해결 월 동일성에서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요게 핵심. 요게 구이김 사건에서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진보성과의 관계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요거 그레이 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보성에서의 통상기술자가 있는 거고 균등론에서의 이제 변경 용이성이 있는 거잖아요. 보시면 그 수준이 보시면 진보성에서의 통상기술자랑 균등론에서의 통상기술자가 있는데 수준이 진보성이 더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지금 등록 가능, 여기서는 지금 등록 불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다음에 침해가 맞음, 여기서는 침해가 아님. 그러거든요. 그레이존은 어디냐면요. 여기 등록은 안 되지만 침해도 아닌 영역. 여기가 이제 그레이 존인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내기 뭐 쉬우니까 편하니까 뭐 시험 문제 나온 적은 그렇게 메인 논점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GS 가면 가끔씩 나오거든요. 요 그레이존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쵸? 이렇게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요거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특허권자가 요 A 등록, 시시권자가 B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 침해는 아니었어요. 지금 요게 그 뭐냐, 요게 지금 변경 용이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침해는 아니었어요. 특허권자가 A 등록, 실시자가 B 실시하고 있을 때, 그럼 이 시시는 침해가 아니구나, 그럼 특허성이 인정된다는 거구나 하고 이제 출원을 했어요. 출원을 했을 때는 진보성에서의 통상기술자가 또 수준이 더 높아가지고 등록이 안 될 수 있어요. 침해가 아니고 등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침해가 아니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침해가 아니지만 등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침해가 아니고 등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그레이죠. 여기가 그레이죠. 회색지대라. 회색지대예요.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이거 지금 세 가지 다 했죠? 요거 끝.